자, 오늘은 이제 발표 주제가 장애인의 권리로서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내용이고, 오늘 발표를 해주실 연사는 최정원 교수님입니다. 간단하게 최정원 교수님 양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원 교수님은 2025년 9월 1일자로 한림대학교에 신규 임용이 돼서 한림 가족이 되었습니다. 학력사항은 U of 오클랜드에서 사회복지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경력은 U of 오클랜드에서 그래듀에이트 티칭 어시스턴트로 근무하시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초빙 부연구위원,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부연구위원,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하실 최정원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문사회융합연구원 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4살의 어린 나이에 15톤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겪은 이후에 중증 장애인 당사자로서, 또 많은 제도의 다양한 복지 제도의 대상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이제는 교육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이제 중증 재가 장애인의 돌봄과 또 이분들의 미래 계획, 미래에 어떻게 돌봄을 받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를 연구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분들의 주거권이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전달 체계와 같이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복지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제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논의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장애와 장애를 보는 관점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건강한 신체라는 것이 우리의 생산수단과 직결적으로 연결되게 되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건강한 것과 아름다운 미가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게 되면서, 장애인은 추한 인간의 표본 혹은 신의 저주와 같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과 맞물려서 생각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유기하고 학대하고 방임하고 살해하는 것이 굉장히 자행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장애 아동이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타났던 장애인을 바라보는 동정 혹은 도움은 사실 장애인을 굉장히 불쌍한 존재 혹은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자선, 시의 모델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인식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하게 되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베풀게 되는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근대 과학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의료 모델은 장애를 치료 가능한 문제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된 기능의 회복을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되고,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이 모델 역시 장애인에게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비슷한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프레임에서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장애인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관점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197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장애인의 인권운동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로 사회 모델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사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모델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등장한 관점으로서
단순하게 우리의 손상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장벽과 차별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손상과 장애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손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impairement라고 해서 개인의 기능, 신체적인, 정신적인 기능의 손상을 의미하게 되고, 장애라는 것은 이러한 손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부과하는 제약이나 혹은 차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우리의 복지 패러다임은 개인의 문제 차원에서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로 전환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모델은 사회 구조와 제도에서 장애의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 역시 제도적인,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인권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인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모델이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법적인 UNCRPD라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법적인 토대로 해서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법적인 권리를 핵심적인 가치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통합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개념이 단순한 의학적인 손상에서 사회적인 장벽을 넘어서 또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권 문제로 확장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 역시 고대나 중세의 배제에서 근대의 보호, 그리고 현대의 통합으로 발전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성과들을 좀 살펴보면,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에서 우리가 권리를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이 전환되었고, 사회적인 책임이나 또 장애의 원인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장애인의 당사자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인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주제로 가지고 온 자기결정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nothing about us without us. 그래서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는 구호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장애인에 관련한 논의의 주체가 장애인 당사자여야 한다라는 강한 요구를 담고 있는 구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자신의 일상과 삶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스스로 이끌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실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결정은 자립생활 운동의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를 이루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비장애인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주체의 권리로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단순하게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끌고 사회 전반과 사회 참여를 스스로 이끄는 것을 의미하게 되면서, 이러한 스스로의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적이고 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삶이라는 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다양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비스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제공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와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단순한 통제, 컨트롤, 아니면 완벽한 독립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확한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역시도 내가 완전하게 독립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지원을 받더라도, 혹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꼭 성공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고 참여했다면 자기결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맥락이나 배경을 포괄해서
장애인의 미래 돌봄 계획에 있어서 문화나 국가의 영향, 이러한 맥락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 중에서도 일상생활이나 의사결정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의 유고시 혹은 부모가 더 이상 다양한 이유들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돌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살고 계시는 한인 장애인 부모님들과 한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장애인 부모님들, 그리고 이분들을 각국에서 이제 이분들을 지원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장애복지 전문가분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아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양국 모두 이런 미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도 느끼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굉장히 미흡하거나 혹은 막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두 나라의 자료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의 방식에 있어서의 내가 선택권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차이를 우리가 단순하게 서비스 체계가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나라는 문제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각 나라에서 구현되고 있는가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뉴질랜드에서 수집된 자료 같은 경우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제 복지 전문가분들도 미래의 나의 자녀의 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적합한 돌봄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을 탐색하고 참여하고 알아보고 그러한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뉴질랜드 부모님들이 내가 다양한 서비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듯이 이제 장애인의 관련한 돌봄에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당사자 중심의 결정 구조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참여나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나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돌봄의 방식이 아니라 가족과 당사자가 서비스의 주체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한국의 부모님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할 수가 없다,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극단적인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과 함께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들이 내가 선택권이 없다라고 느끼는 현실은 우리가 서비스의 절대적인 부족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스스로 내가 돌봄의 계획을 설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장애인의 삶의 방향이 제3자, 기관이나 국가 혹은 당시에 놓여져 있는 나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국가적으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가족주의적인 문화의 맥락 하에서 부모님들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모가 이제 현재의 돌봄에 굉장히 매몰되어서 내가 미래 계획을 할 여력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 자녀가 이런 자기결정권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과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기회와 또 그러한 환경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인 책임이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인데 한국은 사실 가족주의적인 복지의 구조에 의해서 가족의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복지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결정 친화적인 복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또 개인의 자율성, 독립을 강조하는 것, 삶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굉장히 명시적으로 잘 연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만 본다면 우리가 자기결정권이 실현되기에 굉장히 좋은 토대를 갖춘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가 이제 수집한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민자 가정,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이 가족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이러한 개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복지 제도가 오히려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과 문화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언어의 장벽이 있고 그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내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서비스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자립생활에 관한 압박감과 함께 제도 자체가 한국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서 이러한 제도의 주체로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동적인 수혜자가 돼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의 자녀가 필요하게 되는 기회나 정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립생활의 담론, 특히 UNCRPD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립생활에 관련한 이념에 대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전제를 좀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 이데올로기가 갖는 철학적인 가치는 너무나 자명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unquestionable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실천에서 트랜슬레이트 될 때 문화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립생활에 관련한 가치가 굉장히 서구적인 가치관을 전제, 개인주의적인 것, 그리고 탈가족을 중심으로 한 삶의 형태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치가 비서구권적 문화 혹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결정권 역시 문화적인 맥락에서 다르게 형성되고 또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장애인의 핵심적인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념 자체가 문화와 문화의 정체성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우리가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또 정책 역시 다양한 문화적인 맥락을 반영한 포용적인 지원, 문화 간의 접근, 그리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자기결정권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예산제나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중에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제도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 예산이나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자기결정권 증진을 위해서 자기 옹호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들이 포함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ICT를 활용한 자기결정권의 확대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이제
자기 결정권을 장애인들이 실현하는데 굉장히 현대적이고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러한 ICT 기술이 단순하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장애를 직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만의 고유한 환경에 적응하고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개발시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에 있어서 또 연구에 있어서 이분들의 이런 회복 탄력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당사자 중심의 디지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크노 에이블리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서 장애를 극복해보자라는 관점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러한 기술이 우리 장애인들의 삶 위에 더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포용적인 복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기술에 관련한 접근성, 격차의 해소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장애에 관련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또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를 큰 주제로 묶어놨는데, 제가 수행하는 연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의 돌봄, 장애인 가족에 관련한 돌봄,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좀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단순하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한 서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